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할까? 편안함을 바라는 사람에게 행복은 오지 않는다. 초조가 세상을 뒤엎고 있다. 현대인들은 너나 없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달아나고 있기 때문이다. 인생은 욕망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고 설파한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겠지만 철학 이전부터 존재해온 대부분의 종교들도 사실은 우리네 인생을 고통이라 여깁니다. 그리스도교는 현세를 눈물의 골짜기에 비유하고 불교에서는 고의 세상이라고 부르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굳이 거창하게 철학이나 종교를 거론하지 않아도 누구나 한 번쯤은 사는 게 고통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상당히 염세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서 조금만 공경이 닥쳐도 인생은 곧 고통이라고 한탄하곤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사는 게 왜 고통인지에 대해 철저하게 파고 들어간 철학자가 바로 쇼펜하우어입니다. 그는 인생의 본질을 다음과 같은 단 한마디의 말로 정리했습니다. 인생은 욕망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갈구하는 욕망의 존재입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은 욕망, 멋있는 이성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욕망,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싶은 욕망, 자식이 공부를 잘했으면 하는 욕망. 이처럼 욕망은 우리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배하고 우리는 이러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런 욕망들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우리는 결핍감으로 괴로워하지만 정작 그것이 충족되더라도 만족감과 행복감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만족감이나 행복감은 욕망이 전제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족감이나 행복감은 욕망이 채워지는 과정에 불과하고 따라서 그것들은 욕망이 채워지는 순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자장면이 먹고 싶다는 욕망에 시달리다가 마침내 그것을 먹게 되었을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복감은 자장면을 먹고 싶어 했던 욕망이 채워지는 과정에 불과하기에 포만감을 느끼는 순간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사라진 빈자리는 권태로 채워집니다. 이러한 권태는 한동안 지속되다가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새로운 사물이 나타나서 그것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히게 될 때야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충족되지 못하는 욕망 때문에 다시금 괴로워하게 되겠지요.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광경을 보고 있노라면 쇼펜하우어의 말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매력적인 장난감을 보았을 때 아이는 그것을 갖고 싶은 욕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사달라고 떼를 쓰고 경우에 따라서는 꾸중을 듣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눈물겨운 노력 끝에 장난감을 갖게 되었을 때 아이가 느끼는 행복감은 그야말로 순간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비싸고 재미있는 장난감이라도 한 달이 채 안 가서 아이는 실증을 내고 장밋빛 행복감이 사라지면서 회색의 권태가 아이를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아이는 이제 부모님에게 심심해 죽겠다라고 짜증을 내면서 자기를 좀 재미있게 해달라고 졸라댑니다.
그러다가 TV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보다 더 재미있어 보이는 새로운 장난감을 보게 되면 그것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느낌을 숨기지 않고 노출시키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인생은 욕망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라는 쇼펜하우어의 말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비단 아이들의 삶에서만 보이는 것일까요? 바뀌는 것은 단지 욕망의 대상에 불과할 뿐 어른의 삶도 아이들의 삶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아닐까요? 어른들은 아이들처럼 장난감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풍족한 생활이나 멋있는 이성을 갖고 싶어 합니다. 좁은 집에 사는 사람은 보다 크고 안락한 아파트를 갖기 원하고 그것을 갖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랫동안 간절히 원했던 아파트를 천신만고 끝에 마련한다 해도 그 만족감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아파트는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하게 되며 우리는 다시금 권태에 휩싸이거나 보다 크고 안락한 아파트를 갖고 싶은 욕망에 빠지고 맙니다. 남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드는 이성을 발견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사랑을 얻고 싶어 애가 끓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이성의 사랑을 얻게 되었을 때 행복감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둘은 얼마 안 있어 권태기에 접어들고 결국은 권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나머지 보다 멋있는 이성을 향해 곁눈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사실만 생각해봐도 인생은 욕망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는 쇼펜하우어의 말에 수긍하지 않을 수 없죠. 물론 쇼펜하우어의 말을 듣기 이전에도 우리는 쇼펜하우어가 설파하는 인생의 실상을 이미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네 대부분은 쇼펜하우어처럼 분명하게 삶의 본질을 통찰하지 못한 채 그저 인생을 살고 있었을 뿐이죠.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단 한마디 말을 통해 인생의 본질은 새삼스레 우리 눈앞에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삶의 가치는 아무도 평가할 수 없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일까요? 정말 우리의 인생은 그런 것에 불과한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의 실상에 절망하면서 염세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라이프니츠는 이 세계는 선한 신이 창조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완벽하고 선한 세계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이 세계를 악하다고 생각하면서 불만을 품는 이유는 인간의 유한한 시각으로 보기일 뿐 신적인 안목에서 보면 이 세계는 아름답기 그지없는 완벽한 세계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라이프니츠의 생각을 터무니없는 공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인격적인 창조신과 같은 것은 하나의 허구에 불과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끌어들여서 사유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인격신 따위를 끌어들이지 않고 정직하게 관찰한다면 이 세계는 갖가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악하기 그지없는 세계로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니체는 쇼펜하우어의 이런 염세 사상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는 한마디로 잘라 말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삶에 지친 연약한 자들의 넋두리다 라고 말이죠. 그는 우리가 세계라는 전체에 속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세계에 좋고
나쁨을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어떤 숲에 갇혀서 나올 수 없다면 우리는 그 숲이 큰지 작은지 혹은 좋은 곳인지 나쁜 곳인지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평가는 항상 비교에 입각해 있습니다. 여러 숲들을 다녀보았을 때야 우리는 그것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어떤 숲이 크거나 작다고 또는 그 숲이 쾌적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계를 벗어나서 다른 세계를 경험할 수 없기에 이 세계가 선한지 악한지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세계를 두고 선하다느니 악하다느니 하는 것은 이 세계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리적, 심리적 상태의 표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세계에 대한 판단뿐 아니라 인생에 대한 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생 속에 있지 인생 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생에 대한 가치 판단을 내리자면 우리는 인생 밖에 서 있어야 하는데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죽어 있는 것이고 죽은 자가 삶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내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겠죠. 따라서 인생에 대한 가치 평가도 불가능합니다. 인생은 아름답다든가 추악하다든가 하는 평가도 결국은 그러한 평가를 내리는 사람의 생리적, 심리적 상태의 표현일 뿐입니다. 생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밝고 건강하여 행복감에 차 있는 사람은 인생이 아름답다고 하겠지만 그와 반대로 어둡고 병들어 있고 우울한 사람은 인생이 추악하다고 이야기하겠지요. 니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삶에 대한 판단, 즉 삶에 대한 가치 판단은 그것이 삶을 긍정하는 것이든 부정하는 것이든 궁극적으로는 결코 참을 수 없다. 그것들은 단지 증으로서만 가치를 지닐 뿐이며 증으로서만 고려될 수 있다. 그러한 판단들은 그 자체로는 우매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들 삶의 가치는 평가될 수 없다는 이 놀랍고 미묘한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살아있는 인간에 의해서는 삶에 대한 가치 판단이 불가능하다. 살아있는 인간은 바로 논의의 당사자이자 심지어 논의의 대상이지 논의의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죽은 사람의 경우에는 또 다른 이유로 그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어떤 철학자가 삶의 가치에 대한 문제를 하나의 철학적인 문제로서 논의하려고 할 경우 그는 철학자라고 할 수 없게 되며 그것은 그의 지혜에 대한 의문 부호가 되고 무지가 되어버리고 만다. 이 세계에서 많은 곤란과 좌절을 겪으면서 삶에 지치고 병들어버린 인간은 세계를 추악하기 그지없는 곳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자신이 부딪히는 온갖 공경을 자기 발전의 계기로 삼으면서 그것에 감사하는 건강한 인간에게는 이 세계가 아름다운 곳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에 얽힌 다음과 같은 일화는 각자의 정신 상태나 보는 관점에 따라서 세계가 얼마나 다르게 보일 수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물론 이 일화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기보다는 누군가가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 사상을 희화화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날 쇼펜하우어가 친구와 함께 이른 아침에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새 한 마리가 하늘을 날아가다가 똥을 쌌고 그 똥은 마침 친구가 어제 새로 맞춰 입은 양복에 떨어졌습니다. 새똥으로 얼룩진 그 친구의 양복을 보면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봐, 내가 뭐라고 했나? 이 세계는 생각할 수 있는 세계 중에서 가장 악한 세계라고 하지 않았나? 의기양양한 쇼펜하우어의 말에 친구는 이렇게 답합니다. 아니,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네. 이 세계는 그래도 괜찮은 세계야. 만약 새가 아니라 소가 하늘을 날아다닌다고 생각해 보게. 쇼펜하우어의 친구가 말하듯이 소가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똥을 싸대는 것보다는 새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세계가 훨씬 좋은 곳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세계가 어떤 곳인가에 관한 문제는 이처럼 관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세계를 사는 우리의 정신 상태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달라지기 마련입니다.